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시노 게이고. 3층 회의실로 간 하루나는 입구 근처에서 두 남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즈에를 발견했다. 상대는 사쿠라기 지즈루와 마토바 마사야였다. 사쿠라기 지즈루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마토바는 청바지에 갈색 재킷을 걸쳤다. 사쿠라기 리에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서 두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하고 사쿠라기 지즈루가 굳은 미소로 대꾸했다. 마토바도 얌전한 표정으로 꾸벅 고개를 숙였다. 리에 씨는요? 하루나가 묻자 사쿠라기 지즈루가 대답했다. 걔는 못 오겠대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대. 시즈에가 덧붙였다. 그렇구나. 이런저런 약을 써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는 있습니다. 옆에서 마토바가 말했다. 잠도 자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번 검증 후에는 같이 올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패닉에 빠지거든요. 억지로 참석하게 해도 다른 분들께 폐가 될 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루나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사과했다. 하루나 씨한테는 나약한 소리처럼 들리겠죠. 고작 걔 아버지를 잃은 정도인데. 무슨 말씀을요. 하루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당연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사쿠라기 지즈루의 말에 하루나는 가슴이 애였다. 이 괴로움을 이겨낼 날이 오기는 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루나의 등 뒤로 쏠렸다. 돌아보니 가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소개할게요. 하루나가 사쿠라기 지즈루와 마토바에게 말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와주신 가가씨예요. 이어서 가가에게 사쿠라기 지즈루와 마토바를 소개했다. 그가 현직 경찰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놀란 눈치였다. 경시청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들으셨습니까? 마토바가 물었다. 아닙니다. 가가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가 중이고 이 일도 개인적인 일정이니까요. 그보다 다치신 곳은 이제 괜찮으십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마토바 마사야 씨도 피해자 중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가끔 욱신거리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토바는 왼쪽 옆구리를 누르며 말했다. 그가 칼에 찔렸다는 건 하루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은 듣지 못했다. 사쿠라기 가족 중에 목숨을 잃은 건 사쿠라기 요이치 뿐이었다. 여러분,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즈에가 말했다. 호텔의 말에서 마실 것을 좀 준비해놨어요. 고마워요. 시즈에 씨는 늘 배려심이 넘치시네요. 죽은 우리 남편도 늘 칭찬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사쿠라기 지즈루가 회의실로 들어갔다. 하루나 일행도 그 뒤를 따랐다. 실내에는 커다란 테이블과 그것을 에워싸듯 소파가 놓여 있었다. 사이드 테이블에 포트와 주전자, 찻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모양이었다. 하루나가 가가와 나란히 소파에 앉은 직후에 두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 다 젊었는데 한쪽은 중학생인 구리하라 도모카였다. 살해된 구리하라 부부의 외동딸이다. 또 다른 여자는 하루나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20대 초반쯤 될까?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중성적인 느낌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도모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원래도 하얀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도모카, 시즈에가 달려갔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참석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건에 대해서는 잊고 싶었지만. 이해해.
시즈에는 소녀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렸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 미안해. 아무 도움도 못 돼서. 장례식은 잘 치렀니? 친척들이 해줬어요. 그럼 다행이고. 계속 걱정했거든. 홀로 남겨졌는데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러자 소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솔직히 아무 생각도 없어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아서요. 덤덤한 목소리로 이어진 말에 하루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10대 중반에 갑자기 양친을 잃은 슬픔과 충격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시즈에가 도모카의 뒤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이쪽 분은... 여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군호라고 합니다. 도모카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생활 지도사예요. 이번에 도모카가 혼자서는 불안하다고 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여자를 보고 하루나도 몽예를 했다. 도모카와 동행자는 테이블 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자 가가가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뭐라고 대화를 나눈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냥 자기소개입니다. 저분의 풀네임도 알아두고 싶었고요. 가가는 수첩을 펼쳤다. 군호 마호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단순한 동행자라 해도 성명을 파악해두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형사의 습성일까? 입구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천천히 문이 열렸다. 열린 문 사이로 보인 얼굴은 고사카 히토시였다. 안녕하세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고사카는 인사를 한 뒤 들어왔다. 아내 나나미와 아들 가이토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하루나와 가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고사카 일가의 등장은 하루나에게 뜻밖의 사건이었다. 막연하게 그 가족은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유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증언도 없어서는 안 됐다. 달깍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들어온 건 다카스카 슌사쿠였다. 여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다. 마음고생을 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에게서 느껴지던 권위는 아내의 내조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루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보아하니 다 모이신 것 같군요. 다카스카는 사람들을 둘러본 뒤에 말했다. 실은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서로 마주봤지만 안 된다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지주루가 말했다. 다카스카 회장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요. 알겠습니다. 다카스카는 문을 열고 밖에 있던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나타난 건 어깨가 떡 벌어진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짧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각진 얼굴이 마치 프로 골퍼를 연상시키는 풍모였다.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다카스카가 말했다. 지역 경찰이신 사카키 형사과장님입니다. 이 한마디에 실내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사카키입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수첩을 펼쳐 신분을 증명했다. 사카키의 신이라는 한자가 보였다. 경찰이시군요. 사쿠라기 지주르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카스카 회장님, 저희에게 하신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검증회에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참견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카키가 대신 대답했다. 어디까지나 참관인으로 동석하겠다고 경찰 측에서 다카스카 회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사쿠라기 지즈루가 매서운 눈빛으로 다카스카를 쏘아보았다. 검증회에 대해 경찰이 말씀하신 건가요? 말하면 안 됩니까? 다카스카는 여상하게 말했다. 관할 서장과는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수사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유를 물어보길래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뒤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료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사 책임자를 동석하게 해주면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겠다지 뭡니까? 말하자면 교환 조건인 거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싫다고 하시면 사카키 형사부장님은 이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사전에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쿠라기 지주루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견을 구하듯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너무나 중대한 판단이라 혼자 책임지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그러자 사쿠라기 지주루의 시선이 하루나 쪽으로 움직였다. 가가씨라고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로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사카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가가씨는 제 지인이세요. 이 자리에 동석해달라고 부탁했고요. 하루나가 사카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경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카키가 훑어보듯 가가를 보았다. 가가씨,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쿠라기 지즈루가 다시금 말했다. 하루나는 송구한 심정으로 힐끗 가가의 표정을 살폈다. 갑자기 일이 성가셔졌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럼 가가가 말문을 뗐다. 사카키 형사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증회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상의 비밀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형사과장님께 물으면 대답해 주실 겁니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카키는 신속하게 대답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니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려 합니다. 태도에 따라?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말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되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음이나 녹화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나가 물었다.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사카키 형사과장님을 동석시키겠습니다. 경찰에게 감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에 접근할 기회는 이번을 놓치면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하루나는 숨을 고르고 나서 살짝 손을 들었다. 저는 가가씨 의견에 찬성이에요. 저도요. 시즈에도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다른 분들은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일동을 둘러보았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토바가 말했다. 경찰 정보는 필요하겠죠. 도모카는 지명될 줄은 몰랐는지 창백한 낯의 여학생은 움찔 몸을 떨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려운 일은 잘 모르니까요. 고사카 씨 가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고사카는 어깨를 움츠렸다. 저희는 제3자니까요. 제3자? 사쿠라기 지주루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사카, 다카스카가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말투가 그게 뭔가? 자네 가족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피해자가 없으니 아무래도 좋다는 거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거야.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관계자라고. 그런 자각조차 없다면 썩 꺼지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죄송합니다. 고사카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다. 옆자리의 나나미도 남편을 따라 즉시 고개를 숙였다. 그 옆의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부모를 올려다보았다. 어쩔 건가? 남을 건가 나갈 건가? 다카스카가 힐문했다. 남겠습니다. 남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견은 분명히 말해. 사카키 형사과장님이 이 자리에 동석하는데 찬성하나 아니면 반대하나? 찬성입니다. 찬성하겠습니다.
다카스카는 코웃음을 치며 사쿠라기 지즈루를 보았다. 남은 건 사쿠라기 씨뿐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카키 씨가 동석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쿠라기 지즈루의 말에 사카키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걸 보고 다카스카가 자 하고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누가 사회와 진행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제가 하죠. 마토바가 손을 들었다. 그래 주겠나? 그럼 부탁하지. 그때 아니요 하고 사쿠라기 지즈루가 끼어들었다. 마사야 선생님은 직접적인 피해자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진행은 해를 당하지 않은 분이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다카스카는 일동을 둘러본 뒤 시선을 고정했다. 그럼 고사카, 자네가 맡게. 아, 네. 제가 해도 된다면. 고사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또다시 사쿠라기 지즈루가 발언했다. 실례인 줄 압니다만 고사카 씨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없죠. 특정한 인물을 배려하면 공정한 논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한 인물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백했다. 다카스카는 인매를 일그러뜨리며 사쿠라기 지즈루를 노려보았다. 그럼 누가 적합하다는 거지? 지즈루 씨가 직접 맡아주실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납득하실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그곳에 없던 분에게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훨씬 공정하죠. 사쿠라기 지즈루는 다시 시선을 돌려 하루나 옆에 있는 인물을 보았다. 가가씨,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가는 놀란 듯 등허리를 폈다. 저 말입니까? 드라마에서 수사 회의 장면을 자주 봤어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회의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럼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찬성 하고 처음으로 손을 올린 건 마토바였다. 이어서 시즈에가 머뭇거리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저도 찬성해요. 하루나가 동의하며 가가를 보았다. 가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집게 손가락을 들고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다. 질문에는 솔직히 대답한다. 즉,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답하기 싫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면 진상규명은 멀어집니다. 그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세워진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가가는 펜을 들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변을 알아채신 분은 누구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최초 신고자일 것 같은데요. 접니다. 사쿠라기 지즈루가 손을 들었다. 엄밀히 말하면 사태를 알아챈 건 딸아이고 신고는 제가 했어요. 당시 상황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사쿠라기 지즈루는 숨을 고르듯 심호흡을 했다. 파티가 끝난 뒤에 저희는 별장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리에와 마사야 선생을 데리고 정원 테라스에서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있었고요. 잠시 뒤에 리에는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왔고요. 곧 마사야 선생이 들어와서 남편이 커피를 달라고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밖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원으로 나가봤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딸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 등이 새빨갛게 물든 걸 보고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리에에게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아무튼 구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방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어서 상황을 전달했더니 칼에 찔린 거냐고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경찰에도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112에도 신고했죠. 잠깐만요. 마토바가 끼어들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마사야 선생도 같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리에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가보니 밖에서 지즈루 씨가 하얗게 질려 들어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놀라서 정원으로 나가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겁니다.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십니까? 가가가 물었다. 사쿠라기 지즈루는 마토바를 보았다. 12시쯤이었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가가는 사카키 쪽을 보았다. 통신 상황실의 기록을 갖고 계신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사카키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조사했다. 있습니다. 오전 0시 5분에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 지령을 내림과 동시에 긴급 배치를 발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가는 다시 사쿠라기 지즈루를 보았다. 신고한 다음에는요? 정원으로 돌아가 딸과 함께 쓰러진 남편을 흔들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마토바 씨도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장님을 찌른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가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범인을 붙잡을 작정이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하고 마토바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럴 배짱도 없고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습격을 당하신 거군요. 네. 대답하는 마토바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구리하라 씨 별장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뒤쪽 사각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쳤습니다. 있는 힘껏 몸으로 밀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곧이어 강렬한 통증에 휩싸여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옆구리를 만져보니 피가 나더군요. 그제야 찔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에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했죠. 가가는 사쿠라기 지즈루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리에는 놀라서 더욱더 혼란에 빠졌고요. 옆에서 듣자 하니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설명을 못하길래 제가 전화를 바꿔서 대신 이야기했고요. 그 즈음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서 구급대원에게 남편 이송을 부탁하면서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잠시만요. 가가가 화이트보드에 사쿠라기 지즈루가 이야기한 상황을 적었다. 그것만 봐도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계속하십시오. 가가가 사쿠라기 지즈루에게 말했다. 딸아이한테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 애를 보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 저는 계속 경찰분들을 상대해야 했고요. 사쿠라기 지즈루는 사카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경찰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가가는 천천히 사카키에게 다가갔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알 수 있을까요? 사카키는 시선을 내려 스마트폰을 보았다. 구급차가 사쿠라기 별장에 도착한 건 오전 0시 11분이고 약 2분 뒤인 오전 0시 13분에 지역과의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쿠라기 지즈루 씨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부근을 수색했고
오전 0시 22분에 마토바 마사야 씨를 발견, 보호한 뒤 소방서에 연락해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의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마토바가 말했다. 급수를 비껴가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처치가 늦어지면 치료에 시간이 걸리거나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어서 불안했죠. 경찰이 나타났을 때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가의 물음에 마토바는 불만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없었다고요. 그럼 찔리기 전 또는 찔린 직후에 뭔가 목격하신 거는 없습니까? 뭔가 이를테면 수상한 인물 말입니다. 아, 마토바는 입을 반쯤 벌리고 수긍했다. 밤중이라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손전등이 없으면 자기 발밑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람이 다가왔는데도 알아채질 못했죠. 발소리도 듣지 못하신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한심한 이야기지만요. 찔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찔렸습니다. 주변 상황을 신경이나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확인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다면 됐습니다. 가가는 몸을 돌려 사쿠라기 지즈루를 내려다보았다. 남편분을 이송하는 구급차를 보낸 뒤의 행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동이라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전에 리에에게서 연락을 받았죠. 병원에서 남편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역시 충격이었어요. 경찰이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했어요. 부인, 그건 말이죠.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들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사카키가 변명하듯 말했다. 이런 시골인이 살인사건 같은 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상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냉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족들을 배려하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담당자를 대신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으려던 건 아닌데. 그날 밤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가가 사쿠라기 지즈루에게 물었다. 그대로 별장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송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돌아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이 남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부검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카키가 옆에서 말했다. 타살이니까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모습을 천천히 보고 싶었는데. 사쿠라기 지즈루의 날선 태도에 형사과장은 떫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가는 사카키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경찰이 다음으로 인식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기록에 따르면 와시오 에이스케 씨였습니다. 사카키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야마노우치 시 댁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군요. 저였어요. 시즈에가 살짝 손을 들었다. 제가 불렀습니다. 가가는 시즈에를 살핀 뒤 시선을 하루나 쪽으로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루나는 네 하고 대답한 뒤 다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다. 파티의 뒷정리를 마친 뒤 2층 침실에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살펴보고 오겠다며 에이스케가 나갔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뒤뜰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이 에이스케였다. 감정이 목소리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일련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거기서부터는 내가 말할게. 시즈에가 하루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방금 하루나가 얘기한 것처럼 에이스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물어보려고 구리아라 씨네 별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뒷문에서 하루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뒤뜰로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죠.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무아지경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식으로 소리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제복을 입은 경찰이 달려왔죠. 3명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가는 사카키를 보았다. 오전 0시 43분이었습니다. 묻기 전에 사카키가 대답했다. 소방서에 연락, 구급차로 이송한 게 0시 55분이었고요. 왼쪽 옆구리와 가슴 모두 2군데를 찔렸습니다. 흉기인 나이프는 가슴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나 씨는 구급차에 동승해서 병원에서 남편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신 거죠? 가가는 하루나에게 물었다. 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쿠라기 씨하고 같아요. 병원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질문 내용은 잘 기억나질 않아요. 가가는 화이트보드 쪽으로 몸을 돌려 방금 나온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사카키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 확인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닐까? 사카키가 대답하기 전에 다카스카 슌사쿠가 말했다. 맞습니다. 사카키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오전 1시 5분에 신고를 하셨죠. 인근에 있던 경찰이 즉시 달려가 다카스카 게이코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부군이신 다카스카 슌사쿠 씨, 슌사쿠 씨의 부하 직원인 고사카 히토시 씨와 그 부인 나나미 씨, 이렇게 모두 3분입니다. 시신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가가 다카스카에게 말했다. 외출 중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다니던 오래된 바가 있는데 파티가 끝난 뒤에 고사카와 한 잔 더 하러 갔습니다. 나나미 씨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죠. 마시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나서였나?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겁니다. 별장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출동했다고. 듣자 하니 우리 별장이 있는 곳 같았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사카가 택시보다 나나미 씨를 부르는 게 빠르다고 해서 전화로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별장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바에 데려다 준 뒤 별장에 돌아가지 않고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별장으로 돌아왔는데 다카스카는 찡그린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집사람이 거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더군요. 가슴을 여러 번 찔린 것 같았습니다. 발견한 시점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급차는 부르지 않고 경찰에만 신고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고 다카스카는 고개를 저었다. 잠겨 있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싶었습니다. 실내에 몸싸움의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기 하고 고사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제 아들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범인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범인이라고는 안 했어. 소년이 입을 삐죽였다. 가가는 고사카 쪽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부모님 옆에 움츠리고 있는 고사카 가이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너는 방에 있었지? 응. 하고 소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동안에 뭐하고 있었니? 잤어. 잤어요라고 해야지. 나나미가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습니다. 가가가 나나미를 달랬다. 하지만 계속 자고 있던 건 아니지. 중간에 깼니? 네.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깼지. 고사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리고 범인을 봤잖아. 그러니까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했잖아. 가이토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사람을 봤지. 수상한 사람을. 죄송하지만 아드님과 이야기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가가의 만류에 고사카는 어깨를 떨궜다. 몇 시쯤에 깼니? 1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12시 몇 분이었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아빠도 엄마도 안 돌아와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밖으로 나갔어요. 재빨리 도망치듯이요. 소년의 말은 간결해서인지 더욱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다. 하루나는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을 느꼈다. 얼굴은 봤니? 가가가 물었다. 못 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달려간 것만 봤어요. 옷 색깔 같은 건? 검은색인 것 같았는데 어두워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인지도 몰라요. 그림자는 어느 쪽으로 사라졌니? 창문에서 내려다봤을 때 왼쪽으로요. 그럼 방향으로 따지면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군. 다카스카 슌사쿠가 말했다. 우리 별장은 남향이고 주차장도 그쪽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내려다봤을 때 왼쪽으로 도망친 거면 동쪽입니다. 그 별장에서 동쪽에 있는 건 어느 별장입니까? 야마노우치 시댁과 그린 게이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 쪽으로 더 가면 사쿠라기시 별장이 있고요. 실례. 그린 게이블스라는 건 다카스카는 CGL을 보았다. 이쿠라 씨라는 분이 소유한 별장이에요. CGL가 말했다. 하지만 고령이 씨라 지난 몇 년은 비어있고요. 죽은 남편이 이쿠라 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요. CG에는 이쿠라가 어떤 한자인지 보충 설명을 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가가는 다카스카와 시즈에에게 목례를 한 뒤 다시 가이토 쪽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니? 다시 잤어요. 부모님도 돌아오지 않고 해서.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려서 금방 깼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엄마가 와서 제 얼굴을 보고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얼떨떨했는데 엄마가 사모님이 칼에 찔렸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정원에서 누군가가 나가는 걸 봤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구나. 사카키 형사과장님. 가가는 사카키를 불렀다. 아이의 이야기는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귀중한 증언이니까요. 가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생각난 듯 다카스카를 보았다. 그건 그렇고 그 바에는 항상 혼자 가십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집사람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인은 가지 않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따라 같이 갔지만 그날 밤은 고사카가 있으니 자기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니요. 좀 신경이 쓰여서요. 가가는 다시 고사카 가족을 보았다.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에 도착한 뒤 부인을 별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기시킨 건 어째서입니까? 그건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불러도 금방 올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밤중에 여성분을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군요. 아니요.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나미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뒷좌석에 있으면 밖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보다 한밤중에 택시를 잡지 못하는 게 더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대기하시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갓길이에요. 바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노상 주차에 대해서 주의를 들으셨다든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가가는 중얼거렸다. 둘의 대화를 들으며 하루나는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카스카 게이코가 바에 가지 않았던 이유나 고사카가 나나미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일 같은 건 사건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가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이동해 구리하라 도모카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제 남은 건 피해자인 너희 부모님뿐인데 두 분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일을 말해주겠니? 도모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밤중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그 전에도 2번쯤 초인종이 울린 것 같은데 누워있어서 그대로 잤어요. 하지만 3번째 울렸을 때는 좀 불안해져서 잠에서 깼죠.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밖에서 누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침실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곳을 찾아봐도 없어서 바깥 상황을 살펴보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있었고 제가 확인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차고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2분을 칼에 찔려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을 보여줬어요. 가냘픈 목소리로 열심히 사실을 말하려 하는 도모카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아직 중학생인 도모카가 얼마나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지를 상상하자 남편을 잃은 하루나조차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가가가 말문을 열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경찰이 무단으로 별장 사유지에 들어간 것 같군요. 그리고 차고에서 시신을 발견했고요. 그 경위는 파악하셨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그 점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카키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실은 그보다 조금 전인 오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한 경찰이 구리아라 씨 별장을 찾아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기다려도 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차례차례 나오자 다시 구리아라 씨네 별장을 확인하기로 했고요. 오전 1시 45분 경찰이 다시 인터폰을 눌렀지만 역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차고에서 2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던 중에 현관문을 열고 구리아라 도모카 양이 나온 겁니다. 비상사태였기에 경찰들이 사유지 안에 들어간 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사카키는 무슨 불만이라도 있느냐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가는 다시 도모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부모님이 차고에 계시던 이유에 대해 짚이는 데가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밤중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하는 습관은 없으셨고? 없었어요. 그리고 2분 다 술을 드신 상태였고요. 그렇구나. 고마워. 도움이 됐다. 가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갔다. 펜을 들고 빠르게 내용을 정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0시 5분 사쿠라기 별장 정원. 피해자 사쿠라기 요이치. 발견자 사쿠라기 지즈루 리에. 그리고 마토바 마사야. 0시 22분 구리아라 별장 근처. 피해자 마토바 마사야. 발견자 경찰. 0시 43분 야마노우치 자택 뒤뜰. 피해자 와시오 에이스케. 발견자 와시오 하루나. 1시 5분 다카스카 별장의 거실. 피해자 다카스카 게이코. 발견자 다카스카 슌사쿠 고사카 부부. 1시 45분 구리아라 별장 차고. 피해자 구리아라 마사노리와 구리아라 유미코. 발견자 경찰. 정리를 마친 가가는 일동을 보며 말했다. 유념해야 할 건 여기 적은 시각은 어디까지나 신고 시각, 발견 시각에 불과하며 범행 시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이 시간 순서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가의 질문에 사카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만일 더 보충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카키는 인매를 구기며 웃었다.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물론 우리는 거기 적힌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 말할 수 없다는 건 같은 경찰인이 잘 아시겠죠. 그렇다고 어느 정보를 공개해도 될지 판단할 근거도 없고 질문에는 최대한 답하고 싶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샌가 사카키는 가가를 대할 때에만 반존대를 썼다. 친근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하루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가는 여전히 사카키에게 존대를 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히카와를 검찰에 송치할 때 범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어떠한 추론을 내놨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카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 역시 거절하겠소. 이유가 뭡니까? 추론의 근거까지 말하게 되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그 반대가 아니고요? 반대라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카키 형사과장님은 그 추론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사카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질문에 허를 찔린 모양이었다. 형사과장은 어떻게 대답할 작정일까? 하루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이내 사카키의 표정이 풀어졌다. 난감하군. 그렇게 나오시겠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겠어. 사카키는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아니요. 유감이지만 자신은 없소. 이유도 말해야 하나? 피의자인 히카와 다이시가 진술을 거부한 탓에 정보가 압도적으로 적어서 추론을 전개할 수가 없다. 검찰 송치를 위해 일단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현장 검증 결과나 물증, 증언에 비추어 보면 모순이 생긴다. 뭐 그런 걸까요? 사카키는 인매를 일그러뜨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맞소. 그러니 그 논리를 여기서 공개한들 서로에게 도움될 건 없지. 오히려 그런 건 백지로 돌리고 재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석하기로 한 거요. 어떤가? 이렇게 대답하면 납득할 수 있겠소?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사카키 형사과장님의 발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그럼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다카스카 슌사쿠였다. 좀 쉬었다가 하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지치는군요. 아, 저도 화장실에. 사쿠라기 지지루도 동의했다. 아, 가가가 굳은 표정을 풀며 말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조금 쉬어 가시죠. 마실 것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중압감에서 벗어난 듯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어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져 사람들은 동작을 멈췄다. 사카키였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가가가 말했다. 처음에 한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거기 당신. 그렇게 말하며 사카키는 테이블 끝에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구리하라 도모카의 동행자인 구노 마호였다. 내가 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까부터 쉬지 않고 메모하던데. 하면 안 되나요?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나? 기록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텐데. 기록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하신 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메모예요. 어디 유출할 생각은 없고요. 화이트보드에 쓰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화이트보드는 반출할 수 없고 쓰고 나서 모두 지울 수 있지. 실례합니다. 가가가 끼어들어 구노 마오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메모를 하시는 겁니까?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처음 듣는 이름들이라. 가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더니 다시 구노 마호를 보았다. 그럼 이러는 건 어떻습니까? 구노 씨가 이곳을 떠날 때 그 메모를 사카키 형사과장님께 보여드리고 가져가도 되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죠. 안 된다고 하시면 직접 파기하거나 형사과장님께 넘기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구노 마오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수긍했다. 알겠습니다. 나도 이유는 없네. 사카키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리가 됐군요. 여러분, 좀 쉬도록 하죠.
그렇게 말한 뒤 가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0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때까지 머리를 좀 식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아직도 조금 굳어있는 것 같았다. 하루나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고 반복해서 심호흡을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긴장되는 분위기였다. 누가 변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오늘 처음으로 안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그토록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니 하루나는 새삼 전율을 느꼈다. 지금부터 검증회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게 될까? 경찰조차 밝혀내지 못한 진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정체불명의 편지였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하루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단순한 장난이라 보기에는 너무 악질적이었다. 누가 쓴 걸까? 보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중에 있을 것이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화장실 안쪽 칸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사쿠라기 지즈루였다. 하루나에게 눈으로 인사를 건넨 뒤 나란히 서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하루나 씨가 그분을 데려와 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거울에 비친 사쿠라기 지즈루가 하루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가씨 말이에요. 아주 능숙하게 진행하시네요. 역시 경시청 형사님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라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거울에 비친 사쿠라기 지주르의 눈빛이 번뜩인 것 같았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하루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쿠라기 지즈루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미안해요. 부디 잊어줘요. 말을 마치더니 획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하루나가 회의실로 돌아오자 시즈에와 고사카 나나미가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돌리고 있었다. 미안해하며 찻잔을 받아 자기 자리에 앉으려던 하루나의 눈에 화이트 보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구노 마호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보드에 적힌 내용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나는 구노를 향해 다가가 물었다.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어요? 구노 마오는 흠칫하며 돌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하루나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가가가 들어왔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서 실내를 둘러본 뒤 말했다. 모두 모이신 것 같군요.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하죠. 다카스카는 대답했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봉투를 옆에 두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여기 적은 대로 각 피해자들이 발견된 시각은 대략 밝혀졌습니다. 그럼 범행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점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카키 형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각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밝혀졌습니까? 사카키는 팔짱을 꼈다. 대략적으로는 특이한 케이스라 피해자의 시신은 모두 부검 절차를 밟았소. 하지만 습격당한 타이밍이 거의 같아서 모든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이 비슷하게 나왔지. 범행 순서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분단위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정교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부검이의 견해였소. 역시 그랬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참고해야 할 건 목격 증언 또는 방범 카메라의 영상일 텐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유력한 목격 정보는 없소. 앞으로 새롭게 나올 가능성도 없을 테고 문제는 방범 카메라인데 수사에 참고할 정보는 있소. 하지만 그 카메라는 여기 계신 분들의 별장과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거요.
개별적으로 허가를 얻어 영상 데이터를 입수했지. 요컨대 사카키는 팔짱을 풀고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가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방범 카메라의 영상은 각 가정의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범 카메라 영상에 관한 정보를 여기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가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괜찮은 것 같군요. 하고 가가는 사카키를 향해 말했다. 그럼 사카키는 뜸을 들이듯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건물에는 모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사건 발생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던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다카스카시 별장의 카메라로 카메라 코드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도구를 사용해서 자른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8월 8일 오후 8시 33분이었으니 여러분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에 일어난 범행이라고 추정됩니다. 거기에 검은 후드를 걸친 범인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히카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카스카 씨에게 확인하자 경찰에서 얘기를 들을 때까지 방범 카메라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셨던 모양이더군요. 맞습니다. 다카스카가 동의했다. 또 하나는 구리아라 씨 별장의 방범 카메라였는데 기기에 이상은 없었지만 기록 장치에 기록 매체인 SD카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록 장치는 건물 안에 있어서 당연히 외부에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들어있지 않았던 것인지 누군가가 꺼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리아라 도모카 양에게 물어봤습니다만 모른다고 하더군요. 허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모카 양의 말로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별장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단속을 한 건 구리아라 마사노리 씨였는데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린 것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리아라 도모카에게 쏠렸다.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도모카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구리아라 도모카 양, 가가는 도모카를 불렀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실내에 누군가가 뒤진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도모카는 얼굴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부모님이 방범 카메라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도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카키 쪽을 보았다. 이 건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범인이 침입해서 SD카드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창문이나 유리문, 아무튼 현관이 아닌 어딘가를 잠그는 걸 깜빡한 게 아닐까요? 그곳으로 침입해서 SD카드를 제거한 뒤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을 설명할 수 있지. 기록 장치를 조사한 결과 면장갑으로 건드린 흔적이 남아있었소. 지문이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지. 지문이라. 가가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더니 사카키를 향해 말했다. 작동하지 않았던 방범 카메라 2대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럼 기록되어 있던 영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을 포착한 카메라는 총 3대였습니다. 먼저 야마노우치 씨 댁의 문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로 8월 8일 오후 8시 12분경에 별장 안을 살피는 히카와 다이씨의 모습이 똑똑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9일 오전 0시 15분경에도 작동하고 있었는데 히카와는 집 앞을 지나 서쪽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인 오후 11시 50분경 사쿠라기 씨 별장의 방범 카메라에 집 앞 도로를 가로지르는 히카와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는 이쿠라시 별장, 즉 여러분들이 그린 게이블스라고 부르는 집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오전 0시 30분경에 히카와가 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마 그대로 도주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사카키는 고개를 들고 마무리했다. 이상이 방범 카메라의 정보입니다. 가가는 화이트보드에 방범 카메라 정보라고 제목을 단 뒤 펜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20시 12분 야마노우치 자택의 모습을 엿봄. 20시 33분 다카스카 별장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의 코드를 절단. 구리아라 별장에 침입해 방범 카메라의 SD카드를 뽑았다. 23시 50분 사쿠라기 별장 앞에서 도로를 횡단. 0시 15분 야마노우치 자택 방범 카메라 앞을 지나 서쪽으로 감. 0시 30분 그린 게이블즈 앞을 지나감. 가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일동을 돌아보았다. 아까 정리한 시신 발견 경위와 이 방범 카메라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행동을 추측해 보도록 하죠.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내용만 보면 어느 정도는 분명해진 것 같은데요. 마토바가 말했다. 8시가 지나서 야마노우치 씨 댁을 기웃거렸다는 건 그 시점에서 우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작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다카스카 씨와 구리아라 씨네 별장에 방범 카메라를 못 쓰게 만든 뒤 범행 기회를 노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가가가 말했다. 반론 있으신 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루나도 이유는 없었다. 가가는 마토바를 보며 말했다. 왜 범인은 사쿠라기 씨 별장과 야마노우치 씨 댁, 그리고 그린 게이블스의 방범 카메라는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할 거면 다 고장내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르죠. 범인에게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를테면 야마노우치 씨 댁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섣불리 행동했다가 들킬까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그린 게이블스는 비어있으니 방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쿠라기 씨 별장 카메라를 그냥 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만. 위치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을 꺼냈다. 위치라 하시면 가가가 물었다. 우리는 카메라를 높이 설치해뒀거든요. 사다리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아마 손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초에 밖에서 봐서는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를 테고요. 그러니까 범인이 손대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범인은 그 방치한 카메라에 찍힌 셈이군요. 그게 오후 11시 50분경의 일입니다. 그 직후에 사쿠라기 원장님을 해쳤겠죠. 마토바가 말했다. 밖에서 안을 살피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 혼자 남은 원장님을 보고 등 뒤에서 달려든 게 아닐까요? 그러니 만일 그때 제가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원장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자리에서는 범인이 정원에 들어오는 모습이 훤히 보였을 테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살인귀가 숨어서 목숨을 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마사야 선생을 탓할 생각 없으니 걱정 말아요. 그래도 역시 원통합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조금 더 주변을 살폈어야 했는데. 마토바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가가는 그런 마토바 앞으로 다가갔다. 사쿠라기 요이치 씨가 흉기에 찔린 걸 보고 마토바 씨는 범인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피습을 당했습니다. 한편 오전 0시 15분에 다시 야마노우치 씨 댁 방범 카메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고요. 시간상으로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피습당한 건 오전 0시 15분 이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범인은 어딘가에서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겠죠. 몰래 따라와서 뒤에서 덮친 겁니다. 그 뒤에 야마노우치 씨 댁 앞까지 돌아간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가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와
펜을 들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이 피습당한 순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와시오 에이스케 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갔다가 피습을 당했으니 사쿠라기 씨와 마토바 씨가 피습당한 시각보다는 훨씬 나중이라는 게 명백하죠. 다음으로 고사가 가이토 군이 목격한 수상한 자가 범인이라면 다카스카 게이코 씨를 살해한 뒤였을 공산이 큽니다. 가이토 군도 사이렌 소리를 들었으니 범행은 사쿠라기 씨와 마토바가 피습당한 시각보다 나중에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와이오 에이스케 씨가 찔리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구리하라 부부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건 야마노우치 씨와 경찰들이 인터폰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답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모카 양은 인터폰 소리를 들었지만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구리하라 씨 부부 두 분 다 잠에서 깨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요? 요컨대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했다. 그 시점에서 이미 부부는 살해당한 뒤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앞뒤가 맞겠죠. 가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와시오 에이스케 씨가 살해되기 전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였을까요? 저기 하고 마토바가 손을 들었다. 저는 구리하라 씨 별장 근처에서 피습당했습니다. 만일 저를 습격한 뒤 범인이 별장에 침입해 구리하라 씨네 부부를 살해했다면 오전 0시 15분에 야마노우치 씨 댁의 방범 카메라에 찍히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를 살해하기 위해 구리하라 씨 별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부부는 이미 살해당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범인은 구리하라 씨 부부를 살해한 뒤에 우리 별장에 왔다는 거군요. 사쿠라기 지지루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마토바는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인은 더욱 흥분한 상태였고. 잠깐만요. 가가는 마토바를 제지한 뒤 먼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괜찮으십니까? 하루나가 고개를 돌리자 안쪽 자리에서 구리하라 도모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그 뒷모습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구노 마호가 옆에서 소녀에게 뭐라고 작은 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다. 하루나는 상황을 파악했다. 구리하라 부부가 살해되었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걸 듣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어진 것이리라. 조금 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즈에가 가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너무 가엾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다니. 확실히 듣기 힘들기는 하겠군. 다카스카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도모카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도모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단다. 시즈에가 말했다. 방에 올라가서 푹 쉬어. 도모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고요. 도모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본인도 놀란 눈치였다. 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제 괜찮아요. 계속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라 저도 듣고 싶어요. 들어야 하고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 소녀의 태도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가가가 가까이 다가가 정말 괜찮겠니? 하고 물었다. 도모카는 네 하고 대답했다. 알았다. 그럼 계속하죠. 누가 도모카 양에게 차를 좀 주시겠습니까? 찻잔이 비어있네요. 고사카 나나미가 일어나 찻주전자에 더운 물을 부었다. 가가는 마음을 놓은 표정으로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갔다. 펜을 들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나란히 쓴 뒤 화살표로 이었다. 구리하라 마사노리와 유미코, 사쿠라기 요이치, 마토바 마사야, 다카스카 게이코 혹은 와시오 에이스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피해 순서는 이렇다고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는 별장의 위치를 좀 검토해봅시다.
가가는 옆에 두었던 봉투를 집어 안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펼쳐 자석으로 화이트보드에 고정했다. 종이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 하루나도 금방 알 수 있었다. 5채의 별장 위치도였다. 사쿠라기, 구리하라, 다카스카 가족의 별장과 야마노우치 시즈에의 집, 그리고 그린 게이블즈였다. 이런 건 언제 준비하셨어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하루나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아까 휴식 시간에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다. 대단하시군. 다카스카가 감탄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하루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역시 현직 형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가가가 도면을 가리켰다. 별장 소유자이신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도로를 따라 이동했을 경우 구리하라 씨 별장과 사쿠라기 씨 별장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자리한 숲을 지나가면 거리가 대폭 단축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구리하라 씨 부부를 살해한 뒤에 사쿠라기 요이치 씨와 마토바 마사야 씨를 공격하고 그러고 나서 다카스카 씨 별장에서 게이코 부인을 찌르고 야마노우치 시대 근처에 있던 와쇼 에이스케 씨를 살해했다고 하면 크게 이상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게이코 부인과 와쇼 에이스케 씨를 습격한 순서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요 하고 조심스레 목소리를 낸 건 고사카 나나미였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하고 가가가 손을 내밀었다. 저희 애가 목격한 수상한 사람이 범인이었다고 해도 사모님을 살해한 직후였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모님이 훨씬 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쿠라기 씨와 구리하라 씨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가가는 도면을 응시한 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게이코 부인을 해친 뒤에 구리하라 씨 부부를 살해하고 이어서 사쿠라기 씨와 마토바 씨를 습격한 뒤에 와시오 에이스케 씨를 죽였다는 말씀이시죠? 가이토 군이 목격한 건 모든 범행을 마친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면 왜 우리 별장에 나타난 거지? 다카스카가 의문을 제기했다. 사냥감이 더 없는지 물색한 게 아닐까요? 마토바가 말했다. 범인은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고 하니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다. 범인의 논리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나요? 사쿠라기 지즈루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마의 머릿속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군요. 가가가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추가했다. 첫 번째, 구리하라 마사노리와 유미코, 사쿠라기 요이치, 마토바 마사야, 다카스케 게이코, 와시오 에이스케. 두 번째, 구리하라 마사노리와 유미코, 사쿠라기 요이치, 마토바 마사야, 와시오 에이스케, 다카스카 게이코. 세 번째, 다카스카 게이코. 세 번째, 다카스카 게이코, 구리하라 마사노리와 유미코, 사쿠라기 요이치, 마토바 마사야, 와시오 에이스케. 네 번째, 구리하라 마사노리와 유미코, 다카스카 게이코, 사쿠라기 요이치, 마토바 마사야, 와시오 에이스케. 이 4가지 패턴입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모두가 화이트보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다카스카가 말했다. 방범 카메라에 기록된 시간과 모순되지도 않고 지도상으로 봐서는 모든 패턴의 행동이 가능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가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분명히 모순은 없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점도 이것만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당국도 같은 답을 도출하지 않았을까요? 가가는 사카키를 보며 말했다. 그는 딱히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고 가가는 말을 이었다.
아까 사카키 형사과장님이 경찰이 도출한 추론에 자신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검찰 송치를 담당했더라도 분명 서류 작성의 골머리를 알았을 겁니다. 어째서죠? 하루나가 물었다.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가가는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서류를 작성해보면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범행 내용은 범인의 시점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패턴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범인이 맨 처음 노린 건 구리하라 씨 부부입니다만 장소는 차고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떻게 부부가 차고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가능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밖에서 별장 내부를 살피다가 부부가 나와 차고로 들어가는 걸 봤다겠군요. 그러니 서류에는 그렇게 쓰겠죠. 우연히 차고로 이동하는 걸 목격해서 거기서 죽이기로 했다고요. 다음으로 사쿠라기 씨 별장에서 저지른 범행입니다. 여기서도 구리하라 씨 별장에서처럼 밖에서 별장을 살펴보다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때마침 자리를 떠서 남아있던 한 사람을 뒤에서 찔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다른 남자가 별장에서 우연히 나오는 걸 보고 뒤쫓아가 습격했다. 그 뒤에 다카스카 씨 별장에 침입했고 노부인이 우연히 혼자 있는 걸 보고 찔렀다. 별장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고 했는데 우연히 남자와 마주쳐서 죽였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뭔가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가가가 하루나를 보며 물었다. 우연히 맞네요. 정답입니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범행이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졌죠. 한마디로 너무 닥치는 대로 무계획적인 범행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다카스카시 별장에서의 범행인데 만일 게이코 부인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쩔 작정이었을까요?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자신이 제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게 아닐까요? 마토바가 말했다. 히카와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형 당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 죽일 상대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다. 눈에 띈 사람을 닥치는 대로 찔렀을 뿐이라고요. 처음부터 붙잡힐 작정이었으니 그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겠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그는 일부 방범 카메라를 못 쓰게 한 걸까요? 체포될 작정이었다면 카메라에 찍히든 말든 상관없었을 텐데요. 이 의문에 하루나는 숨을 삼켰다. 한심하게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가가를 올려다보며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일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는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가가가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를 훼손한 시점에서는 명백히 살해 대상을 점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요컨대 거기서부터는 어떤 의미로 계획 살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죽일 것인가. 범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 치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순서를 모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실제 범행은 너무나 우연의 의지에 저질렀죠. 경찰이 범행 순서를 명문화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을 거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그 점이 걸려서였습니다. 사카키 형사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카키는 눈두덩이를 주무르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네. 여기서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도 여기에 적힌 4가지 패턴이었지. 하지만 자네가 지적한 것처럼 범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어. 우연히 너무 거듭되어서 설득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래는 계획을 세웠지만 도중에 어차피 붙잡힐 거라고 마음이 바뀌어서 닥치는 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솔직히 억지스럽지. 범인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호화롭게 바비큐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으로 사리를 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이라기보다는 상상이지. 근거가 빈약하니. 감사합니다. 가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쿠라기 지즈루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문 밖에 있는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지즈루는 자리로 돌아왔다. 이 회의실 이용 시간이 앞으로 10분 남았다는군요. 가가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했는지 무엇 하나 해결된 문제가 없군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카스카가 언성을 높였다. 아주 훌륭한 진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가 밝혀졌고요. 역시 현직 형사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나도 같은 의견이었기에 그렇게 말했다. 이어서 몇몇 사람들이 동의했다. 가가는 송구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증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제 충분하다. 납득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제3자니까요. 어떠십니까? 검증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 그건 안 되죠. 바로 이의를 제기한 건 사쿠라기 지주루였다. 왜 우리 남편이 살해당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든 밝히고 싶어요. 이대로는 범인이 사형당하더라도 평생 마음의 응어리로 남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옆에 있는 마토바가 손을 들었다. 나도 여기서 끝내는 건 반대요. 다카스카가 말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께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점이 말입니까? 가가가 물었다. 그건... 다카스카는 말을 흐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논의를 하다 필요하다 판단했을 때 말씀드리죠. 가가는 석연치 않은 눈치였지만 더 추궁하지 않고 하루나를 보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루나는 묻기 전에 대답했다. 이대로 검증회를 계속하죠. 가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테이블 안쪽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리하라 도모카가 옆자리의 구노 마호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구노 마호가 가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모카는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고사카가 말했다. 검증회를 계속하신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싫으면 가도 돼. 다카스카가 퉁명스레 말했다. 아까는 울컥해서 언성을 높였는데 진심이 아니었네. 아닙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고사카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녁을 먹은 뒤에 다시 어딘가에서 모일까요? 가가가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제안이 있는데. 다카스카가 손을 들었다. 실은 7시부터 메인 다이닝에 따로 룸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는지 놀라움과 곤혹스러움이 섞인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물론 하루나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 저는 상관없는데요. 사쿠라기 지주루가 말문을 열었다.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다카스카가 인상을 찌푸렸다. 화이트보드를 들여놓고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꼭 사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좋소. 잡담을 나누는 동안에 뭔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다른 곳에서 식사하고 싶다는 분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만 그러자는 거죠. 가가씨, 어떻습니까? 판단을 일임받은 가가는 난색을 표했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말문을 열었다. 희망하는 분만이라면 제가 뭐라 참견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 들으셨죠? 다카스카 씨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메인 다이닝의 룸으로 오십시오.
검증회를 계속할지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해산하죠.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나 어떡할래? 시즈에가 물었다. 다카스카 씨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솔직히 나는 그다지 내키질 않는구나. 어쩔까요? 결정하면 알려주렴. 난 너한테 맞출 테니. 그렇게 말하고 시즈에는 회의실을 나갔다. 하루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가를 보니 화이트보드에 붙인 도면을 떼고 지우개를 들고 있었다. 하루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가가 씨는 어쩌실 건가요? 저녁 식사권은 하루나 씨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동행자고 어디까지나 제3자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훨씬 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가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내용을 깨끗하게 지운 뒤 지우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만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완벽히 백지 상태죠. 이 화이트보드처럼요. 이래서는 진상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에 하루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상에 도달하기 위해 관계자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러자 가가는 진지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하루나의 얼굴을 바라본 뒤 일단 나가시죠. 라고 말했다. 회의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러 걸어갔다. 그동안 가가는 말이 없었다. 하루나는 그 편지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가가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사실대로 털어놓아도 하루나에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까?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다. 방으로 걸어가는데 가가가 불쑥 말을 던졌다. 그림 게이블스가 비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범인 히카와 다이시가 여러분을 노린 이유가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걸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라고 치죠. 하지만 왜 그 중에 그린 게이블스에 머무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방범 카메라에 찍혀있듯 그는 그린 게이블즈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히카와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 앞에 도착했다. 하루나는 걸음을 멈추고 형사를 올려다보았다. 범행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가는 냉철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명확한 범행 대상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대상은 무차별적으로 골랐을지 모르지만요.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것뿐이지 범인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어디서 누구에게 원한을 살지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건 말씀대로지만... 그리고 가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히카와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요. 하루나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심호흡을 하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가가 물었다. 한숨을 내쉰 뒤 하루나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7시에 메인 다이닝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가가는 뭉예를 한 뒤 발길을 돌렸다.